편집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뭘 하면 안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뭘 조금 잘못 먹어서 이렇게 식중독이 왔는데 그날은 정말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좀 병원에 가서 한 대 맞든지 좀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8시, 9시가 되니까요. 불안해가지고 아 이거 2시만 되면 또 올라올 거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또 2시부터 사무실에 전화 오고 또 뭔 일이 있냐 문재인이 덮쳤냐 뭐 이래서 또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안 하면 우리 문재인 각하한테 피해가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또 이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제 KBS 엊그제 일요일 날 보니까 10시 반인가 저녁에 KBS에서 이 미디어 뭐 비평 프로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KBS 안 보니까 그것도 누가 댓글을 달아서 알았어요. 거기에 황 소장의 뉴스 브리핑이 좋은 게 아니라 주제가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의 대표적 상징으로 이렇게 배경 화면에 이 스마트폰으로 어르신들이 주로 가짜 뉴스를 바라고 권유하는 듯한 그 배경에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문재인 병세 논란과 임종석이 이끌고 가는 386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걸 배경에 띄워놓은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KBS에 박근혜 정권 때도 KBS에 한번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중파들을 이렇게 한 2번 나갔는데요. SBS는 사회자가 사회를 보다가 제 앞에까지 이렇게 왔다가 또 거꾸로 가요. 그래서 방송 시작을 하고 18분쯤 돼 가는데 100분 토론에서 100분 토론이라도 한 9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자한테 보시오 잠깐만 여자 사회자인데 아니 내가 지금 방송 시작하고 내 앞에까지 왔다가 왜 거꾸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하래요. 아주 뒷카운트로. 그래서 내가 하니까 1분이 지나가니까 또 끊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2분 3분 하는데 왜 방송 사회를 공정하게 보지 않느냐. 사회 제대로 봐라고 그랬죠. 생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뒤로는 SBS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방송이나 이런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간 썰개를 빼놔야 나라님에 대한 칭송으로 열광을 보내고 문비어 청가를 불러야 되는 게 그 2억씩 연봉을 받는 그 많이 배워서 고시 수준으로 방송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하면 오늘 저녁에 나가게 됐는데 가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도 와요. 그래서 제가 이 더러워서 이건 할 게 아니다. 내가 빌어먹더라도 내 방송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정확하게 3년 2개월 됐습니다. 2015년 5월 20일 날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하고 한 1년 반쯤 돼도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방송에는 재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때 좀 들었어요. 남들이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방송을 내 혼자서 계속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트럼프 된다고 이제 돼야 된다고 그땐 또 그랬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없는 사람입니까? 그 트럼프가 됐어요. 아주 과학적.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걸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많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딱 오는데 제가 봤을 때 내 양심에 비추어서 집에 가셔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보던 사람들이 다 그냥 바닷물이 빠지듯이 썰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요. 회원들도 한 4분의 1로 줄어버리더라고. 그렇다고 겁을 먹고 저 탄핵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정정해서 탄핵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 보지 말 사람들은 다 보지 마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완전히 쪼다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는 게 소신이다. 이러면서 이 어려운 보수판에
그 두 사람 욕을 하고 나면 이 보수판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하든 뭐 후원을 좀 받았는지 하면 그런 분들을 하늘같이 모셔야 돼요. 근데 이명박도 문제 좀 있다. 이제 문재인 더 문제 있다. 이러니까 저보고 마치 좀 성격상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모두 까기를 하는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한국의 보수판이나 진보판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대통령은 꼭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순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참 팽론을 하고 산다라는 게, 그래서 이 식중독 걸려도 안 나가면 잡혀갔나 또 이런 소리 더 나오니까 해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문 정권이 폭주해요. 이게 왜 폭주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 그 문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촛불혁명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뭐 이슬람 코란 정도 돼요. 그래서 촛불 정신이 모든 자신들의 권위의 일종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촛불 여기도 나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촛불 나간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촛불이라고 하는 대중들이 다수가 움직이는 이 부분 속에는 그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중의 속성은 선동에 넘어가기 쉽고 또 대중들은 이 시류에 항상 쫓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권이 자극할 만한 일을 많이 했죠. 최순실이 딸내미 일이나 또 무슨 재단을 해서 돈을 받는 일이나 또 뭐 우병우 관련해서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참 비서로운 짓들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탄핵될 만한 거냐 안 될 만한 거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느냐라고 해서 탄핵을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죠.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도 합리적인 법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시류에 따라서 새가 쎄서 뭐 아주 길거리를 촛불이 채우니까 아, 이게 탄핵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부분이 있지요. 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솔직히 집권했던 이 보수의 집권 세력들이 정말로 창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나라를 집권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무능과 창피함을 가졌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문 정권이 그 부분을 선동해서 집권해서 지금 차지를 했습니다. 쫓아내고요. 그런데 이 문 정권이 촛불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에 무슨 거대한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의 묵시적 합의나 이신전심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만큼이라면 문재인은 탄핵시킬 만큼이 없느냐? 저는 탄핵을 할 게 100가지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 몇 달 전에도 공해상에서 유조선끼리 한국의 유조선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만나서 둘이 붙어서 기름을 넘겨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름을 많이 주지는 않았는지 기름을 실으면 배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저렇게 둘이서 만났다면 그게 일본에 해안경비대에서 경시청이라 그럽니까? 거기서 적발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본 언론에서 사진까지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걸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지목한 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요. 근데 넘어갔습니다. 이미 작년에 여수나 이런 쪽에서 정유 제품, 이 정유 제품은 기름을 갖다가 분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정유 제품이 나와요. 사실 한국 대기업들 뭐 2, 3세나 그 대기업 오너들을 친구로 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정유화학, 석유화학 회사의 그런 정유 제품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게 엄청난 경제적 특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심지어 폐유에서조차도 이 각종 화학 물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료가 되지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자연 섬유가 아닌 화학 섬유는 대부분 기름이 원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기름의 원료가 되는 정유 제품을, 그러니까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정유 제품을 배가 실어서 북한 쪽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2번 있었어요. 그래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유엔의 안보리에서 제재를 갖다가 주도하고 그걸 하기 위한 기구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패널이라고 배치해 놨는데, 거기서 작년 10월 2일, 작년 10월 11일 9일간에 걸쳐서 북한에서 사할린으로 북한 배와 아프리카 배 한 대가 지금 그때 총 6대인가가 이렇게 실어 나르고, 그래서 사할린 항구에서 내렸다가 다시 실어서, 다시 실은 배는 시에라리온이니 뭐 이런 제3국의 배들이죠. 그래서 배 2대가 한국에 한 9천 몇백 톤을 2차례에 걸쳐서 내렸다. 근데 처음에는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였다라고 기적된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였는데, 한국 정부에서 로비를 했는지 2번째 공개된 자료에는 환적지라 이렇게 났는데 결국 한국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석탄을 마치 러시아의 석탄인 것처럼 해서 한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2개를 내려도 한 7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7억짜리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북한의 청진 원산항에서 출발을 해서 사할린 항구에 가서 그 벌크로 돼 있잖아요. 벌크라는 거는 포장이 된 게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벌크로 된 걸 다시 러시아 항구에 내리면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걸 또 다시 또 제3국배로 다시 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국에 오면 제일 가까운 삼척 동해항에 내리는 게 아니라 저 남부의 포항이나 아니면 남해를 동해 남해 서해로 돌아서 인천까지 내리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운송비가 더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저렇게 한국에 내렸을까요? 그리고 정권이 그걸 알았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10개월이 되도록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자, 그건 어디에다 씁니까? 석탄은? 그렇죠. 제철회사하고 화력발전소에 쓰는데, 포항하고 인천에 내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제철회사에 썼을 거라고 봅니다. 포항제철, 인천제철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권이 알았고 그걸 국정원도 알았을 것이고 경찰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다가, 자, 총 지금 한국이 그런 걸로 적발되는 건수가 5건입니다. 앞에 말한 정유 제품 2건에다가 이번에 석탄 2개에다가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뭡니까? 기름, 유조선에다가. 그러면 덜킨 것만 미국이나 일본에 덜킨 것만 5건이고 덜키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문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마지 못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자라고 해놓고는 뒤로는 뭘 해요? 북한에 밀수를 도와주는 역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중국하고 러시아만 죽으라고 욕을 했죠. 제 방송에서. 저것들 밀수해서 구멍 뚫어준다고. 간혹 가다가 이런 의혹이 있다 했지만 이번에 딱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밀수를 도와주면서 제재의 구멍을 열면서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을 보고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자, 더 나아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국경에서 밀무역으로 밀수로 북한에 각종 물품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자,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문재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북한에 주겠다면 자신들이 오늘 이야기한 게 있대요. 대북 경협을, 대북 지원을 의무화하자. 합법적인 지원은 의무화하자라고 해서 그걸 국무회의에서 정리하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대북 지원을 떳떳하게 줄 수 있도록 하자. 줄 수 없을 경우에만 왜 없는지를 이야기하자.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떳떳하게 제재를 반대하면 차라리 반대한다고 하고 북한 편에 서든지
겉으로는 대북 제재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지금 밀수, 즉 북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오고 돈을 주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의 기름값이 어떻게 서울보다 더 싸냐. 지금 평양의 기름값이 1.1유로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럼 1.1유로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450원이나 이쯤 될 거예요. 요즘 유로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1,400원 안팎일 건데, 서울에 지금 기름 얼마입니까? 1,620원씩 이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기름 넣으러 가도 되겠어요. 어떻게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당하는 나라에서, 물론 평양에 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 대신에 평양에 기름도 별로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캐파가 작은 거예요. 이 휘발유, 석유에 대한 이 전체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대북 제재를 당하는 평양에서 기름값이 서울보다 훨씬 싸다라고 하면, 저건 누군가가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곤혹을 치를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당사자 한국도 뒤로 밀수해서 다 북한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북중 국경에서, 바다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러시아, 아니 한국, 중국이 다 도와주는데 왜 우리가 못 도와주냐. 일본만 저거 제재해야 된다고 목이 빠지게 외치고, 미국도 트럼프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경 단속을 위한 TF팀을 해체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는 끝이 난 거예요. 지금 한국 정권은 심지어 북한에 나무 심고 농업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사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급기야 제가 기가 차서, 그거는 한국에서 저만 지적을 하는데, 북한의 군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한국 장비와 북한 장비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한국군이 북한에 서로 호환성이 있는 장비나 그 케이블을 줬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트럭도 주고 버스도 주고 휘발유도 줘요. 저는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발전기는 뭘로 돌려요? 디젤로 돌리죠. 그래서 통신 장비를 돌리려면 북한의 전기 사정이 열악하니까 기름을 좀 디젤유를 줬다면, 디젤유가 아니고 휘발유더라고. 그리고 51개 품목을 유엔에 승인을 받아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통신선 연결하고 트럭하고 버스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에 한국의 이 승용차 회사가 버스나 트럭을 수출하면 제한을 받습니다. 승용차는 괜찮아요. 그래서 트럭과 버스는 군수품으로 보편적으로 금수품목에 해당이 돼요. 근데 한국은 북한에 군수품이 될 수 있는 트럭과 버스를 통신선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 문 정권은 북한군에 군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군의 전력은 약화시키고 북한군의 군 장비와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밀무역이 적발됐다면 언론들이 문 정권을 보고 이거는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왜 밀무역을 한 회사를 안 잡는지, 그리고 그 배가 24번을 한국을 왔다 갔다 했잖아. 배 두 척이 석탄을 싣고 온 배가. 작년 12월 22일인가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해서 밀무역에 관련된 배들이 지금 유엔에 해당 국가,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를 출입하면 배를 납포해가지고 억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4번을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배들 소유 국가가 전부 중국입니다. 뭐 겉으로는 파나마 선적이 되어 있고 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이렇지만은, 배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세금이 낮은 나라를 이렇게 선적 국가로 해놓고 실제 소유 국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배도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중국의 대북 지원을 위한 위장 회사들이 한국을 드나들면서 마음껏 북한의 물품을 사가지고 한국에 내르고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검수를 되어 있는 품목들을 실어가지고 한국에서 북한을 갖다 주고, 자, 그것만 갖다 줬겠습니까? 작년 10월 11일, 10월 2일 이럴 때는 남북 간에 서로 이제 붙어보려고 터키의 적십자 회의에서도 만나고 곳곳에서 접촉할 때, 자, 북한의 석탄 때문에 석탄 이거 배 2척을 실어서 한국에 줘봤자 7억도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사할린까지 실어서 사할린에서 내놨다가 또 배를 바꿔서 다시 실었다가 그걸 포항하고 인천에 내려면 그 운송비만 해도 한 7억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석탄을 5,000톤을 실었다 내렸다 하는 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벌크라서. 컨테이너 같으면 딱 해서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벌크라는 거는 그거 내릴 때 말입니다. 난리지부터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전 세계로요, 석탄은 실어서 내리는 대로 바로 가지 중간에 석탄을 환적을 해서 내렸다 다시 실는 거는 없습니다. 왜? 석탄은 이 운송비 중에서 가장 이렇게 싼 거죠. 왜? 석탄 자체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렇게 싼 물건을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실었다 내렸다 하면서 저렇게 빈 걸 둘러가지고 몇천 킬로를 왔을 때 그 운송비 되겠습니까? 만약에 배를 소유하고 있는데 5,000톤의 석탄을 실었다 내렸다 하면서 저기 사할린 갔다가 다시 또 배를 바꿔서 이 한국의 인천하고 포항에 내리는데 7억 주겠다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뭐냐? 내리고 난 배에다가 뭘 실어서 보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나올 거예요. 작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1,000억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언론에다가 그거는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에 가면서 다 쓰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1,000억의 특수활동비를 탄핵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되어서 청와대에 유폐되어 있으면서 그걸 써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쓸 간이 있어요? 그 정도였으면 이 사람들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나지요. 그 정도 간이 있었으면. 저들이 다 썼는지 내가 밝혀라 하니까 그것도 안 밝혀요. 그러면서 저보고 맨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의 폭주 중에 탄핵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뒤로 밀수를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나중에 잡아가지고 저는 관련자, 지금 이 밀수품을 준 회사, 밀수품을 받은 회사 사장들까지도 다 깜빵에 보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이걸 알면서 덮어준 놈들, 그리고 경찰 중에 이걸 알면서 덮은 사람들 전부 다 찾았어요. 깜빵 보내면 이것만 해도 한 개 중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최근에 간이 커졌어요. 계엄문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계엄문건요. 자, 이건 뭔 의미겠습니까? 감히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헌재에서 촛불을 들고 기각돼도 뒤집어 엎어서 정권을 탈취하려 했는데 탄핵 기각에 대비해서 너네들이 군을 투입하려고 했냐, 이 기분 나쁘다 이거겠죠. 겉으로 명분은. 그러면 탄핵이 찬성되었을 때 태극기 부대가 힘이 약해서 노인들이 4분 돌아가시고 했지만은 한나절 반짝하다가 그냥 끝났죠.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가 만약에 힘이 세서 수백만 명을 만들어내어서 청와대 담을 넘어가가지고, 예? 청와대를 점령해서 박정희 각하는, 박근혜 각하는 나오지 마시라, 청와대에 버티시라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염두에 뒀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당시 기무사나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심정적으로는 기울어 있을지 몰라도 그 문건에는 탄핵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태극기 부대가 무력으로 청와대를 점령했을 때, 탄핵이 이렇게 기각되었을 때, 촛불이 청와대를 점령했을 때 2가지 경우를 다 연구했다잖아요. 자, 황교안 대행이 경찰이 못 막아서 손을 놨다. 그러면 군이 투입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문건을 작성을 하고 언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인도에서 또 엊그제는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그 관련 문건은 전부 청와대로 내놔라 이러잖아요. 자, 이거 뭐 때문에 이런다고 보십니까? 군을 지금 문재인이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대북 쇼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뭡니까? 군축이 있잖아요. 장성급 회담. 그 군축의 핵심에서 서해 5도에 지금 한국군의 자주포나 장비를 다 빼라. 그리고 휴전선 일대의 쌍방에 장사포 이런 걸 다 빼라. 그리고 미군의 화력 230 화력 여단입니까? 이걸 빼라. 그리고 휴전선에 비무장하라.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북한의 핵은 이제 함부로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 북한의 핵은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요. 저거는 제가 볼 때 중국이 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비핵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을 없애기 위해서 폭격 안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핵은 함부로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 보고 알아서 끼라고 하는 거지. 그걸 쓰는 순간에 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을 이렇게 접수해서 먹을 때 핵을 가지고 접수해 먹기는 어려워요. 한국에 뜯어먹을 수는 있지만. 그럼 접수할 때는 뭘로 해요? 재래식 전력으로 접수를 하는데 재래식 전력으로 접수를 하려면 한국이 별로 세지도 않지만 있는 군을 해체해 가야 되죠. 자, 장성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병력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고 또 양심적 복무를 대체 복무를 허용해서 자, 이제 그래 되면 내무생활 하기 싫은 사람은 전부 양심적으로 복무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총을 싫어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훈을 집총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이비 종교가요. 젊은 애들을 신도로 확보하려면 집총 거부, 군 거부를 내걸 겁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을 모으지요. 그 종교의 신도라고 해야 양심적 병력 거부가 되지요. 대체 복무가 되지요. 그래서 대체 복무는 몇 년을 해요? 제가 볼 때 한 5년 해야죠. 그리고 어디서 해요? 병력 전쟁만 하지 않지.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잘 안 보시구나.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그 어메이징 뭡니까? 스파이더맨에 나온 애가 주연을 한 핵소고지라고. 그게 뭔가 하면 핵소가 뭐예요? 도끼가 핵소 아니에요? 도끼가. 영어 공부 안 하시나? 그래서 그 핵소고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키나와에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렇게 절벽이 올라가 있는데 미군이 그 절벽 위에 있는 일본 군들을 몰아내려고 갔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교적 도덕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지 않는 사람이 군은 자청해서 갔어요. 주인공이. 그래서 뭡니까? 나는 총을 안 쏘고 군복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걔를 쫓아내려 했어요. 그 애가 재판까지 가서도 호소를 하니까 결국은 군에서 복무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냐?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의무병으로 총에 맞아서 쓰러진 병사들을 안전한 데로 끌어내겠다. 그게 사실 총 맞을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핵소고지에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 다친 사람들을 건져내지도 못해서 이 사람이 혼자 남아가지고 고지 위에 거기서 하룻밤 사이에 100여 명을 구출해냈어요. 일본군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신음하는 미군들을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는 와중에도 숨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절벽을 내려올 때 혼자서 밧줄로 부상병을 묶어가지고 절벽 밑으로 내놨어요. 그리고는 지는 또 내려놓고 또 올라가서 구출하고. 그건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명예의 메달을 받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는 사람은 군대 PX에 가서 빵을 팔든가 군대 화장실을 청소하든가
그 다음에 치사반에서 밥을 해주든가 어무병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군을 안 가는 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등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젊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죠. 내무 생활을 안 하면 너는 저녁에 일과 마치고 와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다가 집에 가서 취업 공부할 거 아니냐. 우리는 내무반에서 공부를 못하고 군대 생활을 때우고 왔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내무 생활을 시켜라. 그래서 기간도 좀 길게 하고 또 이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을 내무 생활을 시키고 이러면 이제 별로 안 할라 하겠죠. 종교적 신념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권은 군을 해체시키는 쪽으로 전방위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걸 가지고 날 잡아간들 나도 내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하고 지금 군축을 이야기할 때요. 군축은 언제 이야기해야 됩니까?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없애고 남측과 평화롭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걸 증명을 시켰을 때 군축을 논의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군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반대하거나 이 정권이 좀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거나 이런 군부들의 장성들이나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장성들 대부분이 언제 장성이 됐겠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됐지요. 소수만 빼고. 그러니까 이들을 전부 날려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 다 날려버리려면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이제 푸닥거리를 한번 벌이겠다. 지금 그걸 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상이 문정권에 대해서 좀 꼬름했던 놈들을 다 잡아내라 이제 이러겠죠.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고발하라 한 거 아닙니까? 서류 다 내놔라고. 청와대가 수사기관이에요? 청와대가 그런 거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면 군을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군은요, 대통령이 반역적 행위를 하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드러내야 되는 게 군입니다. 터키가 2년 전에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점거했잖아요. 이스탄불 공항에도 제가 터키 많이 다녔습니다. 터키란 나라를 잘 알아요. 그런데 터키야말로 오스만 투르크로 1차 대전에 패전을 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청년 장교 출신인 아타투르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터키의 국부라고 부르는 케말 파샤가 혁명을 했지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터키의 군사혁명을 본따서 한국에 혁명을 한 겁니다. 그 당시 터키에서는 가장 인텔리가 군인들이었어요. 왜 해외 유학도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껍질만 남은 오스만 투르크를 끌어내리고 터키를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다시는 터키의 종교가 정치에 개입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정교 분리, 세속주의를 표방을 한 거죠. 그 뒤로 터키가 쿠데타를 열 몇 차례 일으키면서 잘못 갈 때 항상 개입을 해서 바로 잡아놓고 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는 시골의 식당에 가도 이 케말 파샤의 사진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동네마다 동상이 다 있어요. 진정으로 터키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왜? 터키의 알파벳가요, 아라비아 말을 안 쓰고 영어 알파벳 음을 쓰지 않습니까? 터키의 신문이나 책이 전부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케말 파샤의 공이에요. 왜? 아랍어를 쓸 때 그것이 결국은 주변 국가와 융화되지도 못하고 얼마나 후진적이 되는가를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이스탄불 시장을 한번 하고는 그 뒤로 총리를 하고는 이게 독재로 가요. 그러면서 점점 강경 이슬람으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터키의 양심적인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한번 했는데 터키의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경군을 막고 해가지고 좌절시켰잖아요. 그 뒤로 군에서만 수십만 명, 심지어 교수, 교장, 판사, 검사 다 잡혀갔죠. 그래서 터키는 이제는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 사람은 영원히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게 지금 가버린 거죠. 뭐 2032년까지인가 대통령이 할 수 있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저는 터키의 군부 쿠데타가 옳았다라고 뉴스 브리핑에 딱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초창기에 별로 인기가 없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나 EU가 전부 쿠데타군이 물러나라고 에르도안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요, 그때 전 세계가 쿠데타군을 지원하면서 에르도안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려라 지원을 한다고 했어야죠. 자, 세계적 골치 덩어리가 지금 터키를 지금 경제적으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터키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로 지금 터키의 리라화입니까? 이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터키가 흔들흔들 한다고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저 사람 배째라 하는데 배가 째질 겁니다. 아마 터키가 조만간에 제가 볼 때 디폴트, 지불불능 사태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계 잘 나가는 나라 중에 위태로운 게 세 나라인데 총 한 10개 정도가 한 몇 달 안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가 그 세 나라가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브라질도 얼마 전에 탄핵으로 쫓아냈고 그 룰라라는 친구가 뭐 구속되고 좌파 그러면서 시끄럽지요. 아르헨티나는 정치가 시끄럽기로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파퓰리즘의 나라고요. 지금 터키가 딱 에르도안 체제에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터키는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은 인구가 1억이 넘지요. 그래서 이 신흥국 중에서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지금 저렇게 전부 다 무너지기 직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 정치적 파퓰리즘에 의해서 경제가 붕괴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야 될 건데. 근데 문재인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죠. 한국의 군인들은 일찌감치 월급장이가 돼서 쿠데타를 하라고 아마 떼돈을 줘도 우리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 직업이 얼마나 좋은데, 에? 여기서 퇴직하고 연금 받을 거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쿠데타를 할 만큼 그게 옳은 방향이든 옳지 않은 방향이든 애국심이 없지요, 군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쿠데타를 할까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본질적으로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 해서 개심제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탄핵은 무조건 되는 쪽으로 다 100%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계엄 문건판을 여느냐? 군부를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들을 싹 쓸어버려 가지고 이제 군을 해체 단계로 몰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 카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요즘 타이밍이 어째서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60%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어요. 판문점 선언을 함으로써 80%, 90%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4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60%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카드가 별로 없어진 겁니다. 무슨 카드가 별로 없어졌어요? 자, 박근혜도 보냈고 이명박도 보냈고 전직 보수 대통령이 또 남아있으면 보낼 건데 지금 새삼스럽게 갔다 온 전두환을 다시 보낼 수도 없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누워서 인사불성이고 그럼 대통령이 없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지가 가야지. 예? 지가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는 좀 이따가 갈 거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보낼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 말고 또 푸닥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수가 뭐냐? 이 고민을 했겠죠. 자, 지지율이 좀 내려가면 곧바로 푸닥거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1월 중순에 50% 초중반까지 갔죠. 그때 무슨 푸닥거리가 나왔어요? 이명박 푸닥거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3월, 4월 달에 송영무가 보고했다 하지 않습니까? 조국이가 몰랐다고 우기지만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리까리 하잖아요.
회색지대다 뭐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자, 그때 보고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요거 아껴라. 그때 2월달, 3월달, 4월달 할 때 잘 돌아갈 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요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또 쓰자. 지지율 내려갈 때. 그래, 아껴놨다가 지금 끄집어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라고 하겠지만은 정말로 치졸하다. 네? 건수가 아닌 것을, 이 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제가 나오시라고 해서 겸사 문건에 관련되는 논란이 무엇이고 어디가 잘못됐고 각자의 입장이 뭐냐면 제대로 설명할 분이 없을 거예요. 대충 그냥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벌어질 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이해를 못해요. 최순실, 정유라 하면 이해가 엄청 쉽잖아요. 고영태? 엄청 쉽지요. 상상력도 막 발동이 되고. 근데 복잡하면 이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판을 벌리면 실패해요. 문정권이 왜 4대강을 가지고 이명박을, 그 잘못된 거죠. 4대강 한다는 거요. 안 하고. 그 이명박의 다스를 가지고 저렇게 집중적으로 조직했습니까? 왜? 4대강으로 갔을 때 어디서 어떻게 해먹었는가를 입증하고 그걸 밝히고 논쟁이 벌어지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대중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정치꾼들은 판을 벌일 때 쉬운 걸로 가지고 판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끼던 카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괘씸한 부분은 뭔가 하면 경제가 지금 개판이 됐잖아요. 제 뉴스 브리핑을 열심히 보신 사람들은 작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정권은 경제로 망한다. 그 뉴스 브리핑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기분 나쁜 세상,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별별 특강.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서 이 정권은 스스로 구멍을 파고 있어서 매일 파고 있다. 나중에 스스로 그 구멍에 들어갈 거니까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지켜보면 어디서 가? 경제에서 간다. 그리고 대북 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판버린다고 안 되는 거예요. 황장수가 뭐 광화문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들어누워봤자 관심도 없습니다. 언제 이제 화가 나요? 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고 내 자식이 취직이 안 되고 집에 돈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면 그때 이제 이 빨갱이다 이러면서 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위대한 게 아니라 간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별로 뱃을 할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중은 간사하다는 말을 용감하게 하지요. 만약에 제가 뭐 황장수를 문재인이 무슨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문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자, 대중은 위대하지 않고 간사하다. 이거 한 개로 끝나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으로 저질러 놓은 게 하도 인터넷상에 많아가지고 왜 뭡니까? 요즘 음란 동영상이 하나 찍힌 여성들이 지울라 해도 안 지워진다고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듯이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저질른 일이 많아서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 말고는 제가 딱 현실적으로 잘 알죠. 저는 무식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정권이 다른 거는 돼도 경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보면 학교 다닐 때 체육 잘하는 놈이 음악도 잘하고 또 무슨 뭐 교련도 잘하고 이런 데서는 점수를 잘 따요. 뭐 간혹 가다가 도덕도 잘하고 사회도 해요. 근데 어디서 안 돼요? 수학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리 이런 것도 잘 안 되죠. 물리. 그래서 이 친구들이 논팽이들이에요. 논팽이들. 지금 이 정권에서 장하성이나 뭐 김상조나 또 홍장표 수성자리 내놓고 뭐 일자리 뭡니까 뭐 그런 위원회 갔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교수 중에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류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실물 경험도 없어요. 자, 경제라는 부분은요, 정말 알아야 되고 실물 경험도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를 이 경제부총리를 시킨다고 그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해본 사람이 경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현장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경제를 잘하는 거예요. 케인즈라고 있지요.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뉴딜 정책이나 그 계획 경제를 일부 반영을 하라고 해서 수정적인 경제를 갖다가 가르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제 주식을 해가지고도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에서 이념을 내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요? 소득주도 성장론. 자, 없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늘려주고 일자리를 52시간 이상은 절대 일하지 못하도록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없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이 수입이 최저임금을 저렇게 올리면 수입도 따라서 20% 30%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제 강의가 불쾌하신 분이 혹시 그런 거 아니죠? 네. 원래 불쾌한 분은 저 뒤에 앉지 앞에는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늘리면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공장을 더 많이 돌리고 그러면서 고용을 더 많이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수의 경제학은 뭐였어요? 위에서 밑으로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 파운틴 효과, 분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사실상 검증이 잘 안 됐습니다. 경제는요, 새로운 뭔가를 할 때 굉장히 검증되기가 어렵습니다. 레이건이 미국의 불황을 살렸다고 하지만 레이건이 한마디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감세 효과를 노렸는데 사실상 레이건의 감세 효과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 많이 쓸 거다, 소비를 하는데. 부자들도 소득 중에서 새로운 소득이 생겼으면 세금 내던 돈을 안 냈으면 그걸 다 소비로 씁니까?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소비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소비가 늘어났다고 소득이 늘어났다고 다 소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경제학 효과를 이렇게 경제학에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자, 루스벨트가 잘해서 미국이 대공황에서 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히틀러가 견디다 못해가 독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후발 제국주의 국가니까. 독일이 막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간 거죠. 빵 하나 살려면 리어카에 한 차로 돈을 마르크를 싣고 가야 돼. 빵집에 도착을 하니까 빵값이 또 올라서 한 리어카 더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갔다 오면 또 올릴 건데. 그래서 그냥 땔감으로 쓰자고 돈에 불을 붙여서 땔감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요, 히틀러한테 쏠려간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는 군비 확충에 집중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너네들이 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프랑스가 선발 제국주의 국가로 식민지를 다 누려서 후발 우리들을 1차 대전에서 졌다고 이렇게 학대하는데, 자,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탈리아는 전쟁을 못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이후로 이탈리아가 정치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탈리아 정치가 왜 저 모양인가 칼럼도 나왔던데.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쟁만 하면 져요. 다른 나라는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근대 국가가 완성이 된 것도 요 근래 아닙니까?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본토에 이탈리아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사르데냐 공국이라고, 그 이탈리아 시실리 위에 그 사르데냐 있죠, 선. 거기에서 통일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이탈리아 전체를, 이제 분열된 이탈리아 수십 개 나라를 통일시켰죠. 그때 이제 가르발디니 뭐 붉은
휘장을 메고 행진을 하고 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에 나오죠. 그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이디오피아로 쳐들어가고, 그 영화 중에서 그 안소니 킨노는 무슨 사자입니까? 뭐 있어요. 그게 이제 리비아 정부에서 가다피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이탈리아의 목타르를 하고, 리비아의 독립전쟁의 영웅을 하다가 이탈리아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처형당한 사람을,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해서 그 영화로 한 건데, 거기 보면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쳐들어갔다가 말 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전을 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식민지를 하고 싶어서 독일 편에 가담을 했고, 일본은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식량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기름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공업화에 제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만주로, 한국으로 진출해서 곡창을 확보하고, 저 동남아로 진출해서 기름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또 거기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앞선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뒤처진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나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합니까? 엄청나게 생산하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뭡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생산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대공황이잖아요. 즉 수요는 적고 공급이 넘치는 게 대공황인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하루에 탱크가 막 1000대씩 필요하고 비행기가 하루에 막 몇백 대씩 필요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공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미국을 공황에서, 전 세계를 공황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황이, 경제가 공황이 심화되면 누군가 견디지 못한 성질급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전쟁이 바탕이 되어서 소비가 가중되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중동에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하고 협정을 맺었다가 파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아니, 미국이 이란에 요구했던 걸 북한은 그 발바닥도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라는 저 멍청한 작자가, 이제는 제가 용감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다가 트럼프를 하다가 이제는 작자라고 해요. 왜? 점점 제 말이 옳다고, 이제 95%는 제 말이 옳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트럼프 욕하니까 대단합디다. 감히 천재 트럼프를 비판하냐. 어떤 사람은 또 간곡하게 해요. 황장수 소장, 내 당신을 좋아해서 그러는데 너무 속단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저를 욕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싫어요. 왜? 제 성격이 기회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태우면 한쪽에 태워서 그냥 화끈하게 그쪽에 자빠지지, 애매하게 중간에 썼다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제가 아마 골킵을 했으면 페널티킥에서 월드컵에서 맨날 골을 다 먹었을 거예요. 왜? 맨날 왼쪽으로 넘어져야지 오른쪽으로 넘어 정하니까 읽혀가지고.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란하고의 핵협정을 파기했는데, 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훔쳐갔다는 거 아닙니까? 창고를 털어가. 그래서 이제 이란이 쏘겠다는데, 쏘기로 말하면 세계가 다 쏘기죠. 만약에 한국에서 정보기관이 있어서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핵시설을 털어 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갖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요, 지금 미국 회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모든 부분에 다 미천이 드러나 버렸죠. 예. 한국하고만 미천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푸틴을 헬싱키에서 만나고 온 다음에 전 미국이 들고 일어나서 저 반역적인 인간을 없애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 말이 트럼프 저거 거래의 달인이 아니라 거래의 쪼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제가 엊그제 서점에 갔는데 매대의 가운데 트럼프의 아트 오브 딜, 거래의 기술 책이 딱 올라있다. 요즘도 이거 사보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아예.
자, 그런데 트럼프가 어질러 놓은 세계 질서가 지금 전 세계 경제 불안과 더불어서요, 매우 심상치 않게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걸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중동에서 이란의 라인에 서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라크. 옛날에 이라크가 전쟁을 했지만은 이제는 두 개 다 시아파가 같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라크 군이 맨날 IS한테 깨져가지고 미군이 물려준 그 좋은 무기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다가 요즘 이겨서 거의 이라크에서 IS를 몰아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란의 의용군이 이라크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란의 장군들이, 이란 저거 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이란의 장군들이 다 나와서 이라크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군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저것도 시아파예요. 지금 시리아의 정부군.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저번에 임종석이 갔던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저거 시아파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피에로도 그 가까워요. 심지어 예멘에서 지금 전쟁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멘 지금 난민들이 많이 들어간, 그 예멘의 핵심적인 반군이 다 시아파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를 상대로, UAE를 상대로 막 폭탄을 날려서 얼마 전에 UAE 쪽에서 한국이 UAE하고 사우디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해서 한국이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중동이 지금 완전히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전체가. 그럼 사우디 쪽에는 누가 있냐? 사우디, 뭐 UAE, 오만, 뭐 요런 나라, 요르단. 그런데 카타르는 또 저쪽에 붙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사우디가 카타르에 뭐 식량이고 뭐고 우리 땅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 섬나라니까, 사우디 옆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동이 지금 누가 불만 질러버리면 불이 질러질 상황이에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 하면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입장은 한번 보세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미군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저것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올라갑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죠. 그럼 미국이 지금 사우디 아메리카가 되었잖아요. 세일 오일, 세일 가스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게 한 150불, 한때 150불 갔던 적이 있잖아요. 2000 금융위기 직후에, 2010년 이럴 때. 이 기름값이 100불, 150불로 올라가 버리면 미국은 지금 주저하는 세일가스 오일의 인프라가 확 깔리면서 투자가 들어와가 미국이 오일 인프라가 지금 그게 인프라, 세일가스나 세일 오일은 지하로 4km, 5km를 구멍을 파가지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달궈진 안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가스를 포집하거나 기름을 포집해요. 그러니까 이 생산 단가가 사우디나 이라크 석유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요. 구멍 파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미국이 고민인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올라가면 미국은 올라간 단가로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탄핵 안 당하고 제일 자기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부분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할. 그런데 트럼프의 사이가 누구예요? 쿠슈너.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 이방카도 유대교로 개종했잖아요. 미국에서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이요, 누구예요? 적이지요. 왜? 예수를 못 설 유대인들이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하고 구약만 믿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딸이,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 멘토가 키신저가 유대인이죠.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사우디하고 붙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쪽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너네 편에 서줄 거니까 전쟁 일으켜라 해서 전쟁이 한번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시선이 글로 쏠리면서 이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편에 서겠지요. 이해관계로도 그렇고 명분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크게 공략한 게 뭔 줄 압니까? 미국 전역을 통과시키는, 캐나다부터 미국 전역을 통과시키는 세일가스, 세일 오일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그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산업을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서 그 산업이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지가 잘 안 맞으니까 기름값이 최근까지 무슨 30불, 40불 이럴 때니까 다들 거기에 베팅을 안 하는데 전쟁이 한번 나버리면 이제 이게 전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일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항구 인프라부터 전부 다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는 대통령 욕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 이제 북한 변수까지 카드를 쓰다가 이게 안 되면 중동에서 전쟁을 불질러 버릴 수 있다라는. 난 저 사람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 봅니다. 그 사람 관상을 한번 보세요. 본인의 이익이라면 못할 일이 없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돼요? 막 지서도 아무도 안 쳐다보죠? 전부 중동만 쳐다보고요. 저는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시절이 오면 미북 회담이고 이거는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니 좀 이따 보자. 니는 위험한 놈이야 하고 이제 여기서 손 떼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들이 전 세계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중국의 경제가 매우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시진핑이 전 세계로 진출을 한다, 1대1로를 이야기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고 뭐 별별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시진핑의 그 내부에는 중국 경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는요, 지금 수습 불가능한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끝까지 가서 벌이면서 한판을 할 거라 봅니까? 안 할 거라 봅니까? 저도 그 말을 좀 아꼈는데 왜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트럼프나 이런 사람을 저는 절대로 결론을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제가 원래 결론을 빨리 던지는 사람인데 안 할 거라 봅니다. 왜 안 하느냐?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지금 괜히 다 죽어가는 중국을 건드려서 미국도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흔들려 버리면 미국이 자신들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하고 관계에서 또 깊은 맥락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어요? 헬싱키에서 회담 끝나고요. 트럼프가 푸틴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발발 깃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둘이는 알지요. 미국 대선을 할 때 푸틴이 풀어놓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러시아의 해킹 부대가 민주당의 당사부터 시작해서 힐러리 진영부터 그래서 5만 걸 다 빼가지고 누굴 줬어요? 위키리크스에 그 뭡니까? 뭐 저기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어센지. 그래서 어센지가 투과문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트위터 이런 데 투자까지 했어요. 소련의 기업들이 깔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내용들이 노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개적인 결론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정보기관에 결론이 난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거기에 교감을 가지면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개입했냐라는 것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의 측근들이나 사이가 거기에 의혹을 받고 있죠. 투자에 연결된 부분이나 그쪽을 만났거나 무슨 이런 그 컨설팅 피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푸틴 앞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을 안 믿고 러시아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해서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저거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지도 너무 심각해지니까 분위기가 꼬랑지를 내리고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승부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안 그래도 내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왜 푸틴이 앞에 트럼프가 저렇게 쫄쫄맬까요? 나토에 가가지고 무조건 국방비를 2% 이상 올리고 4%로 가야 된다고 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독일을 보고 러시아에 포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G7에 가서 캐나다고 뭐고 다 뒤집어 놨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 맘대로 뒤집던 트럼프가 푸틴 앞에 가면 어때요?
고양이 앞에 쥐가 들려. 푸틴이 뭐랍니까? 아니 트럼프는 미국 위해서 이익 위해서 하는 거고 나는 러시아 이익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뭐 각자가 저거 이익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당당하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도 둘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시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 그냥 무역 전쟁을 한다고 쇼를 할 때는 시끄럽덕적하게 하다가 막상 한판 붙어보자 하면 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결정적인 딜레마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어떻게 못하는 데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배후 스폰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를 트럼프가 쪼아서 정말로 북한이 뻗을 때까지 너네들이 협조를 안 하면 너네 둘을 손보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한국까지 이제 내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북한은 비핵화 안 됩니다. 핵 보유국이 됐어요. 다만 그 핵을 함부로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데 누가 기여하고 있어요? 문 정권이 기여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문 정권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5년 동안에 북한 문제를 완전히 말뚝을 받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군부나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심지어 한국당의 미래를 놓고 논의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대북 문제를 우리도 현실을 인정을 하고 문 정권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하고 무조건 반공이나 비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한국당 안에서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홍준표 대표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억울해가지고 내가 트럼프를 믿었다가 저놈한테 밟혔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홍준표가 억울하게 된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미국 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합니까? 6월 13일 날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11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남의 나라 선거를 망쳐먹으려고 6월 12일로 한 겁니까? 저 날짜를 누가 정했겠어요? 미국하고 북한이 합의해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영향력을 미쳤고 한국도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러면 6월 12일 날 하자 했으면 트럼프가 아니다 6월 14일 날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쯤 앞에 해서 김정은이가 재미 본 협상이었다고 발표가 되든지 했어야죠. 그런데 트럼프가 6월 12일을 받아줘서 또 안 한다 한다 번복하면서 극적인 효과까지 상승시켜가지고 6월 12일에 그 아무것도 없는 내용의 협상을 그럴싸하게 지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1시간 10분간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쇼를 하고 그날 밤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각하가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십니다. 한국 방송이 생중계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6월 13일 날 선거를 이기먹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국의 선거에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유리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보수를 트럼프가 죽이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트럼프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스팔트 보수의 대부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트럼프를 꼬드겨 놨다. 이제는 트럼프가 터뭉김 시 커넥션에서 못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 트럼프도 이제 깊숙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쉽게 판을 깨지를 못해요. 오늘 급기야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시간이나 속도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길게 장기적으로 자기가 보고 있다. 북한 보고 시험시험 천천히 해도 된다.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합의문에 한반도 비핵화 들어가고 4.27 판문점 협정 들어가고 유해 들어갔을 때 이거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유해가 왜 들어가요? 북한의 미군 유해가 5,300개가 있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59, 100개, 20개, 10개 해가지고 잘라서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10년은 끌고 갈 겁니다. 준다 했다가 중단시켰다가.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 없는 유해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의 4번 항목으로 넣는 순간에 이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제가 말한 걸 요즘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대요. 뭐라고 하느냐.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 가시라 용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협상해서 수십 년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상대가 자기들이 유리한 거는 말로 대충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 그 다음에 북한이 판을 깰 때 우리가 이 조항에 의해서 판을 깬다고 하면 그것이 말같이 들린다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를 했잖아요.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 판을 언제든지 깨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너네는 한반도로 날라오는 ICBM이나 핵폭탄을 없앴느냐. 너네 괌에 핵하고 ICBM 있는데 그거 북한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너네 일본 해역 앞에 핵잠수함 깔아놓고 항공모함 깔아놓고 있지 않냐. 그래서 미국을 지금 북한이 가다가 판을 깼을 때 미국이 북한을 약속 위반을 했다고 다시 북한을 쪼우자 했을 때는 이제는 아무도 동참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갔고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핵을 몇 개를 얼마만큼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를 우리가 예측하고 관찰해야 되고 지금 비핵화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이 만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문재인이 결정적인 국면에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의 핵 보유국지를 만들도록 미국을 꼬드겨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할 때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을 꼬드겨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반역적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푸다거리를 해서 깜빵에 다 보낸다 큰 소리를 치고 저러는데 지가 나중에 깜빵에 갈 일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의 비핵화를 그리고 문 정권의 폭주를 또 미국의 지금 이렇게 흐리멍텅해져 버린 트럼프 현상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들이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황제가 되는 시점.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이 뒤에 숨어서 쑥닥거리다가 이제는 내놓고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ICBM을 완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제 숨어서 서로 연락할 거 뭐 있냐. 이제는 그때그때 만나서 떳떳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배째라 하자.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또 푸틴이 황제가 됐어요. 이제 한국에도 황제가 한 명 생기고 있죠. 문 황제. 네? 시 황제, 김 황제, 문 황제에다가 황제가 못 돼서 배가 아픈 사람이 하나 있죠. 터 황제.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역대 최악의 독재자가 황제가 됐어요. 러시아의 푸틴은 황제가 됐어요. 작년에 선거에서, 그죠? 자,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는 중국 꼬봉 역할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이제 핵과 ICBM을 완성을 했어요. 여기에 미국이 황제가 못 돼서 안다라는 사람이 이 또라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것이 한국의 문이 대통령이 되는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시류가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에 이렇게 봉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정권의 폭주의 원인은 또라이와 황제들이 동시에 서는 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길한 일이 있으려면 별자리를 봤을 때, 별들이 나란히 있었을 때 나라에 불길한 일이 온다. 삼국유사 이런 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문 정권의 폭주가 저 사람들 지금 무서울 거예요. 반대 세력이 황량수 너 짓어 봐라. 참새가 짖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럴 정도로 자신만만할 거예요. 그래 하나 걸리면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누구도 우리한테 도전할 세력이 없고 보수 세력은 이제 끝이 났고 우리는 평생 해먹는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앞으로 통일된 친북 국가를 완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1부에 이렇게 마치고요.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2부에 어떻게 제동을 그려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